안녕하십니까. 원래 계획은 이 수업 내용은 실시간 강의로 제가 12월 며칠이죠? 12월 7일인가요? 12월 7일에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수업을 해보니 많은 학생들이 다른 시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내용을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그 시간에 출석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수업 내용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12월 14일에 있는 퀴즈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나가고 종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을 리뷰를 못 해드리는데 한번 지난 수업 내용을 보세요. 라미나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터뷸런트 플로우예요. 라미나 플로우의 플로우 특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파라볼릭한 플로우를 형성한다. 유동이 풀리 디벨롭 플로우로 가게 되면 이런 파라볼릭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 게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난리 유동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고 유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뭉툭한 형태로 유동이 발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크기가 이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이즈가 이미 있는 건 아니고 모양이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놓고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막 전화 올리고 이러면 흐름이 끊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지금 라미나 플로우 형태고 오른쪽은 터뷸런트 플로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자, 오케이. 라미나 플로우를 우리가 유도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속도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식을 유도를 해서 어떤 속도 프로파일을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뭐라 그랬어요?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랬어요.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 라이트 핸 사이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띠오리가 없어요. 띠오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전부 난류 유동의 띠오리는 난류는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띠오리는 경험적인 결과, 경험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터뷸런트 프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볼 거는 뭐냐? 이 난류 유동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난류 유동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놓고 여기에 대한 프로파일만 보겠다 하면 어떤 식으로 프로파일이 그려지겠습니까? 지금 얘는 얘는 속도라고 보면 되고 u라고 보면 되고 얘는 y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분포가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파일이 생긴다. 뭉툭한 프로파일이 생긴다. 지금 그래서 요것들을 나눠서 봐요. 난류 유동에서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나눠서 봅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영역이 이렇게 굉장히 리니어한 구간이 있어요. x, y와 u의 관계가 리니어한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스커스 서브레이어라고 합니다. 비스커스 서브레이어. 자, 여러분들 책을 좀 펴볼까요? 여러분들 책이 어디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페이지 368페이지 내용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책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스커스 서브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스커스 서브레이어와 굉장히 동떨어진 영역의 분포, 굉장히 플랫한 영역을 우리가 아우터 터뷸런트 레이어라고 불러요. 층을 나눠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 중간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랩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오버랩 레이어.
두 영역이 겹치는 영역이다 라는 의미로 오버랩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이 오버랩 레이어와 비스커스 레이어의 중간 단계를 보통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각도 꺾이는 이 영역을 보고 굳이 좀 나눠서 설명한다면 이 영역은 또 버퍼 레이어라고 불러요. 버퍼 레이어. 네, 버퍼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다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우리가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를 공부를 했어요.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는 뭐 어떤 영역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비스커스 시어가 도미네이트 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점성 응력이 지배적인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벽으로 그죠? 전단력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벽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벽으로부터 전달된 마찰력이 유체를 못 가게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속도 프로파일이 리니어하게 이루어지는 이 구간을 따로 떼서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거는 뭡니까? 비스커스 시어가 도미넌트한 지역이다 라는 거 의미입니다. 자, 3번은 오버랩 레이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Outer Turbulent Laye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뭐가 지배적이냐? 여기서는 비스코스 시어 레이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계수,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력 때문에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의 고유한 물성치가 점성이 있잖아요. 점성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걔 때문에 지배적인 거라면 아우터 털뷸런트 레이어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플랫하게 그렸지만 이건 평균적인 거고요. 실제로 유동이 플랫한다기보다는 막 진동이 심한 상태예요. 굉장히 물룩불룩한 이런 상태라고 실제로 보면 그런 영역에서는 어쨌든 믹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라미나는 분자가 이렇게 일렬로 쭉 있으면 걔가 순서대로 쭉 같은 위치로 쭉 가는 게 라미나 플로우라고 했다면 터뷸런트 플로우는 지금 이 입자 여기 있는 입자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믹싱이 많이 일어나요. 믹싱이 많이 일어나면 나중에 열 전달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뭐 그거는 열 전달 수업에서 다시 들으시기 바라고요. 아우터 터뷸런트 레이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스커스 시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어긴 시어인데 유동이 가지고 있는 시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터뷸런트 시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이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마찰력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 마찰력이 도미넌트한 지역이 어디다? Outer Turbulent La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영역을 우리가 Overlap La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어떻다? 두 가지 타입의 시어가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영역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일단 전단 응력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단 응력은 뮤의 du dy죠. 그죠? y 방향으로 속도 변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뷸런트는 이론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에 프로파일이 어떻더라? 플랫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리니어하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u의 y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또 쓸 수 있어요? 로의 누의 u의 y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리어레인지 시키면 로분의 타우 월은 누의 u의 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u 스타라고 하고 얘를 디파인을 어떻게 하냐면 타우 월 오버 로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프릭셔널 벨러시티라고 해요.
CFD. 됐죠.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u 스타의 제곱은 y2분의 누의 u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식을 네, 좀 정리를 다시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분의 u 스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 y u 스타분의 누라고 쓸 수 있죠.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또 정리를 해보면 뒤집을 수 있죠. u 스타분의 u는 누분의 y의 u 스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이 결국 어디서 적용된다? 비스커스 서브레이어에 적용이 된다라고 부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Law of the Wal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벽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을 또 굳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U 플러스라고 하고 얘는 Y 플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U 플러스와 Y 플러스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를 갖는 영역, 이걸 뭐라 부르냐면 비스커스 서브레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U 플러스는 U over U 스타, 그다음에 Y 플러스는 Y 플러스는 YU 스타 over 누 이렇게 된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 식은 라스커스 서블레이어는 어느 영역에서 만족이 되냐? 이러한 식은 어디서 만족이 되냐면 어디까지 만족이 되냐면 0부터 y 플러스가 5 정도 되는 범위까지 만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y의 y 플러스가 5인 지점이 결국 뭡니까?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의 두께가 되겠죠. 그 지점이 걔를 우리가 델타 서브 레이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얘를 이제 정의를 해보면 결국 뭡니까? y 플러스가 이거니까 이 y가 결국 뭐가 되는가? 아니죠. 얘를 정리를 하면 얘를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y 플러스 u 스타의 누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생각하면 y 플러스가 5가 되는 지점이죠. 5의 누의 u 스타가 되죠. 그죠? 이게 결국 뭡니까? 아까 u 스타가 결국 뭐라고 정했어요? 스퀘어 루트의 타워의 로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y 플러스가 5가 되는 지점이 y 플러스가 5가 될 때의 y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y 플러스 5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적으로 y와 y 방향으로 속도 분포가 리니어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CFD 시뮬레이션 할 때 격자 사이즈를 얼마나 잡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격자라는 말도 잘 모르시죠?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격자를 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비행기 날개가 있다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격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뭡니까? 특히 이 날개 근처에 속도 분포가 많이 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는 메쉬를 좀 더 조밀하게 짜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가 있겠죠, 그죠? 이게 얼마 정도 하면 좋겠느냐 하면 y 플러스가 5를 만족하는 격자 사이즈 y를 만족시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모르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 세상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 수업은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오랫동안 올려놓을 때 시험 볼 때까지 퀴즈 볼 때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다시 돌려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할 거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피겨 8-26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피겨 8-26은 u 플러스와 로그의 y 플러스를 이제 플러스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플러트했겠습니까? 실험적으로 플러트한 겁니다.
실험적으로 플롯 해봤더니 이러한 관계가 같더라. x축은 y 플러스의 로그를 취했고 y축은 u 플러스라고 놓고 지금 얻어지는 실험적인 데이터 속도 프로파일을 찍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프로파일이 생겼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U 플러스는 Y 플러스라고 했죠. 어느 구간에서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 구간에서 그렇다 그랬어요. U 플러스가 Y 플러스면 U 플러스의 로그 Y 플러스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얘를 이제 피팅을 하면 이렇게 피팅이 됩니다. 그죠? 이게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에 대한 관계가 될 테고. 그러니까 이퀘이션 아까 우리가 방금 유도했던 U 플러스 Y는 Y 플러스라는 식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U 플러스는 Y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식이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에서는 만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특정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U 플러스와 로그의 Y 플러스의 로그를 취하는 값이 어떻더라? 굉장히 리니어하더라. 리니어한 중간 영역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오버랩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 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기 바깥쪽을 남은 바깥쪽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터뷸런트 아우터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란 그림을 보았을 때요. 색깔이 겹치면 안 되니까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어쨌든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관계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진다라는 겁니다. 근사치가 선형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일단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버랩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이미 얻어졌어요. 데이터는 얻어졌고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만 얻었다고 합시다. 얻었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력학에서 배웠죠. 보관법을 쓰면 됩니다. 그죠? 보관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레그레션을 하면 레그레션 알죠? 레스트 스퀘어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면은 책을 좀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레스트 스퀘어를 하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U 플러스는 알파의 로그의 Y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에 베타를 취해서 수식을 만들어 넣으면 이렇게 해서 수식을 만들어 놓고 알파와 거기 맞는 베타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맞는 리니어한 리그레션 식이 얻어지겠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버랩 레이어를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얘를 이제 풀어서 쓰면 U 스타분의 U죠. U 플러스가 그리고
알파 대신에 원 오브 카파를 썼대요 옛날 분들이. 그리고 로그에 y u 스타에 누에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수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된다? 카파와 b를 찾으면 그 개수를 레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b 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8-46번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 카파와 b를 찾았는데 그 값이 얼마더라? 0.41과 5라는 수가 나왔어요. 5.0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입을 시켜봤더니 u의 u 스타는 2.5 대략 2.5죠. 2.5의 로그의 y u 스타의 nu 플러스 5.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다른 표현을 쓰면 u 플러스는 2.5의 로그의 y 플러스 5.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인터체인저블 한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 식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족하더라 하면은 일단은 라미나 서브레이어보다 큰 범위 5부터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다? y 플러스가 대략 1000 정도까지는 얘가 만족이 되고요. 만족이 되는데 특별히 이게 잘 안 맞는 구역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구역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이 구역 있잖아요. 이 구역에서는 그닥 잘 맞지는 않겠죠. 물론 거기서도 쓸 수는 있지만 비교적 거기서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y 플러스가 30 정도 이 범위에서는 이 값이 조금 덜 맞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어디 영역이라고 했어요? 버퍼 레이어라고 그랬죠. 버퍼 레이어. 근데 아쉽게도 여기 영역에 대한 띠오리는 없습니다. 노 띠오리. 여기에 대해서는 띠오리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물론 범위도 작고 해서 대략 여기 있는 전부 다 뭐로 고려한다? 오버랩 레이어로 고려해서 그냥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유도했던 식이 어쨌든 실제로 써봤더니 어떻더라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디를 리그레이션 한 거냐면요, 이 오버랩 레이어를 리그레이션 한 거잖아요. 리그레이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분홍색 선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그레이션 해서 얻어진 결과가 전반 여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더라, 웬만큼 다 맞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난류기 때문에 굉장히 애큐레이트한 리절트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식을 썼을 때 그 속도 프로파일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만족하는데 어디서 조금 안 맞느냐? except for very close to the wall.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y 플러스 5보다 작은 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거기서 좀 안 맞는다 하는 거고, 그다음 또 어디서 near 어디 파이프 센터에서는 비교적 좀 잘 안 맞는다 하고, 거기 빼고는 전반적으로 잘 만족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수식 자체가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래서 오버랩 레이어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를 했고요. 이제 아우트 터뷸런트 레이어만 좀 또 볼게요. 아우트 터뷸런트 레이어. 여기에 대한 띠오리는 간단해서요. 뭐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우터 터뷸런트 레이어 어프로치 자체가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유도했던 이 식에서 뭐만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은 거냐면 이 지금 y 절편만 좀 바뀌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 b만 좀 바뀌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랬을 때 원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u over u 스타는 1 over 카파 로그의 yu 스타 over nu 플러스 b라는 수식을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y 대신에 이제는
y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r-r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y는 벽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고 r은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이고 요 r이 중심부터 거리니까 스몰 r이니까 r-r이 y가 되는 겁니다. 그죠? r-r이 y가 됩니다. 그래서 r에 대한 관점으로 이걸 수식을 새로 쓰면 이 수식이 u over u star가 1 over kappa의 로그의 r-r의 u star의 nu가 됩니다.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식으로 조금 바꿨어요. 자, 이걸 가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 적용해 볼게요.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 r이 0일 때 뭐다? u는 u max가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가운데 지점의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난리든 충리든, 그죠? 가장 빠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수식을 유도를 해보면 u max over u star는 1 over kappa의 로그의 r u star over nu의 b가 될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b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b는 u star 분의 u max의 아까 y 절편을 미지수로 놓겠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카파는 0.41을 쓸 거예요. 카파의 로그의 r u star over nu라고 해서 b를 어느 정도 절편을 예측했어요. 절편을 예측한 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다시 집어넣느냐 하면 경계 조건을 적용한 해서 얻어진 b를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u over u star는 1 over kappa의 로그의 r-r의 u star over nu의 플러스 u max over u star 마이너스 1 over kappa의 로그의 r u star over nu라는 관계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얘를 로그 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가 나오냐? u max 빼기 u over u star는 1 over kappa의 로그의 r over r-r이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 이 값이 아까도 뭐 했으면 2.5라고 봤죠? 2.5의 로그 r의 r-r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디서 적용이 되냐 하면 이러한 관계식이 어디 적용이 된다? 지금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아우터 터뷸런트 레이어에서 한 거죠. 그렇죠. 아우터 터뷸런트 레이어를 한 거고, 그래서 Umax에서 U 속도 차이, 그러니까 그 맥스로부터 속도 실제 속도의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벨로시티 디펙트라고 합니다. 벨로시티 디펙트, 속도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벨로시티 디펙트로라고 합니다. 디펙트로. 자, 여기서 우리가 수식은 뭐 기억을 못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내용이 뭐냐면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속도 프로파일이 아우터 레이어의 속도 프로파일이 뭐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다? 보시면 점성에 대한 관계식이 전혀 없어요. 점성이 전혀 여기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점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Independent of viscosity. 그래서 이 아우터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뭡니까? 비스코스 아우터 터뷸런트 레이어에서는 비스코스 시어가 도미넌트한 게 아니라 무엇이요? 터뷸런트 시어가 도미넌트하다. 그러니까 유동이 서로 부딪히면서 움직이는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시어가 도미넌트한 영역이지 점성력 자체 때문에 생기는 시어가 아닌 영역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자, 요 식이 여러분들 책에 8-48번식 벨로시티 디펙트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됐고. 일단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난류 이동을 어떤 식으로 프로파일을 생각하냐면 U over U max가 어떻게 보냐면 1-R 분의 R의 n승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통 보고요. 이때 n을
n을 여러 가지 수를 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가 7이에요. 7. 1 over n이네. 1 over n. 1 over n. 로트 필기를 타이프가 나면 딱 정리를 해야 되니까 1 over n. 예. 1 over n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속도 프로파일이 난리 유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1/7th row라고 불러요. 1/7th row. 7분의 1이라는 뜻이죠. 1/7th power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power velocity profile. 됐죠. 1/7th row velocity profile. 오케이, 이렇습니다. 됐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요 아우터 레이어는 일단 남겨놓고요. 나중에 뭐 다시 다음에 생각할 일이 있으면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버랩 레이어에서 유도한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식, 요 관계식이 오버랩 레이어에서 유도한 이 관계식이 전체적인 도메인으로 가정해도 어느 정도 맞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영역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U의 U 스타는 어너블 카파의 로그의 Y U 플러스가 아니라 U 스타 오버 누 플러스 B죠. 그리고 얘를 R에 대한 형태로 쓰면 UR의 U 스타는 원 오브 카파의 로그의 R 마이너스 R U 스타 오버 누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평균 속도를 만약에 여러분들 구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평균 속도는 단면적분의 유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단면적이 지금 둥근간이니까 파이 r 제곱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0부터 r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속도 프로파일 얘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U 스타 요걸 곱해야 되죠. 곱해서 U 스타 곱하기 1 over 카파의 로그의 R 마이너스 R의 U 스타 오버 누 플러스 B의 2 파이 R D R이 됩니다. 이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만약에 굳이 적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ln x dx는 x의 ln x 마이너스 1 플러스 cy의 관계와 그다음에 이 x의 ln x dx가 2분의 x 제곱 로그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 이 두 관계를 가지고 적절히 잘 적분하시면 구할 수 있어요. 적분한 결과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u 스타 2 나누기 카파 로그의 r의 u 스타 오버 누 플러스 2b 마이너스 3 나누기 카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적분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알았고요. 그러면 이 식을 요거가 좌변과 우변을 정리하고 카파와 b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v over u 스타. v는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나누기 u 스타는 어떻게 나오냐? 대략 2.44의 로그의 r의 u 스타 over 누 플러스 1.34가 나와요. 이 책이 있나요? 여기? 책이 없네요. 지금 하는 게 책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따로 정리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속도 프로파일의 관계를 평균 속도에 대한 U 스타에 대한 관계를 얻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델타 PL은 뭡니까? F의 D분의 L의 2분의 로 V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뭡니까? 유동이 흐르는 마찰로 인한
프레셔 로스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얘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라미나 플로에서는 이 F가 레이놀즈 D분의 64라는 게 유도가 됐어요. 애널리틱하게 풀려버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난류 유동, 풀리 디벨롭 난류 유동에서 이 F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마찰력이 얼마나 발생할지, 압력 강화로 인한 그러니까 뭐예요? 마찰력으로 인한 압력 강화가 얼마나 될지를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F를 알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Hopefully. 자, 이렇게 됐었으면 오케이. F는 다시 프릭션 로를 다시 기억해 보시면 8타월의 뭐가 됩니까? 로 V 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U 스타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U 스타는 스퀘어 루트 타월 오버 로우라고 우리가 U 스타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U 스타의 제곱은 타월 오버 로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여기 잠깐만. 타월에 대해서 얘를 리어레인지하면 타월은 로 V 제곱의 F 오버 8이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로우가 캔슬이 되고 뭐가 남냐? 8분의 1의 F의 V 제곱이라는 관계가 나오겠죠. 자, 이 관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U 스타 제곱은 8분의 F의 V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얘를 정리를 하면 U 스타분의 V는 F분의 8이라는 관계가 얻어집니다. 스퀘어 루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얘 대신에 이제 어떤 관계를 쓸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대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찰 계수 F를 알고 싶습니다. F를 알고 싶은데 이 식을 가지고 F에 대한 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얘가 결국 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얘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되고, 얘도 지금 속도 대신에 얘를 F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꾸느냐 보여드릴게요. 누분의 RU 스타가 있는데 얘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D가 되죠. 다이미터 2분의 1 다이미터죠. R이면 V가 되고 누가 되고 여기다가 U 스타가 곱해지는 형태고 여기다 V를 곱한 형태가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같은 표현이죠.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자, 근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결국 뭡니까? 2분의 1에 얘가 뭡니까? 얘가 레이놀즈수죠. 그죠? 레이놀즈수죠. 그죠? 레이놀즈수고 얘가 뭡니까? V분의 U 스타가 되죠. 아까 V분의 U 스타가 뭐랬어요? 이거죠. 이거 뒤집으면 되죠. 뒤집으면 8분의 F의 2분의 1승이 되죠.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F의 레이놀즈 수의 8분의 F의 2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잘 녹화가 되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녹화 안 되면 망한 겁니다. 저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변과 우변에 지금 유도한 관계를 쭉 집어넣어 보면 8 오버 F의 2분의 1승의 2.44의 로그의 2분의 1의 레이놀즈 수의 8분의 F의 2분의 1승의 플러스 1.34라는 숫자가 나왔다. 됐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에 대한 수식을 F에 대한 수식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F를 알면 프레셔 드랍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찰력으로 인한 프레셔 드랍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마찰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는데 지금 여기 표현된 거는 자연로그예요. 자연로그로 표현되어 있는데 프란틀은 이거를
10을 밑줄하는 로그로 바꿔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이제 다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1.99가 되고 로그에 10을 밑줄하는 로그가 되고 레이놀즈 D에 F에 2분의 1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1.02 개수도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혹시나 본인이 관심 있으시면 지루하게 유도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누가 그 유명한 유체역학의 대가이신 프란트 형님이 이거를 하셨어요. 1935년 어디 근데 이 수식이 어디서 적용되는 거다? For a smooth pipe. 1935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티오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프란트리 독일 사람이라 그랬죠? 독일 사람이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도와서 열심히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학력이나 양력에 대해서 그죠? 잘 날려서 미사일을 떨어뜨려 이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었다고 그랬죠. 하지만 망했죠. 프란트는 결국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렇죠. 자기 제자한테 자기가 모든 것들 다 뺏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지난번에 초기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1.99 보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보기 싫어서요. 바꿨어요.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2분의 1승에 2.0으로 바꿨고요. 로그 여전히 10을 밑줄하고 레이놀즈의 F의 스퀘어루트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절편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 수식을 유도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해서 이제 마찰 개수를 스무드 파이프까지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까 F고 여기는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이걸 그려보면은 어떤 관계? 라미나에서는 뭡니까? F는 레이놀즈 수분의 64잖아요. 그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라미나에서 이렇게 돼요. 그죠? 라미나에서 이렇게 돼요. 근데 난류로 가게 되면 레이놀즈 수가 한 여기서 대략 한 얼마겠어요? 2300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난류에서는 마찰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들 책 그죠? 여러분들 책 피겨 8-30 피겨 8-30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거 어디서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입실론 오발 D 이게 거칠기예요. 거칠기 나누기 직경이 0에 가까워지면 스무드 파이프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된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칠기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얘들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아까 그 식이 조금씩 안 맞기 시작하고 그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거칠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입실론 오버 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표현된 게 8-30번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유명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디 차트라고 합니다. 무디 차트.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면접 가서도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무디 차트 모른다 하면 망한 겁니다. 면접 나가신 거니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내 입장에서. 자, 봅시다. 책에 피겨 A-12번을 좀 보실래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960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960페이지 보면 그 무지 차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눠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거칠기를 또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테이블 보면서 찾으면 되겠죠. 그 거칠기를 여러분 레놀즈를 알고 거칠기를 알면은 거기에 대한 F를 그림으로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칠기의 특성을 보정을 한 게 지금 여기서 실험적으로 이걸 다 측정해서 이걸 다 찍은 거예요. 찍은 건데
자, 찍은 거를 가지고 쓰려고 하니 번거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COLE 브루크, 콜브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콜브룩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게 이제 디라이브 된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처음에 프란트리 이식을 만들어냈고요. 이식을 유도했고요. 이제 파이프 러프니스를 고려한 수식을 좀 보완을 한 겁니다. 콜브룩이 파이프 러프니스. 이렇게 항상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누가 흘리고 한 거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연구가 다 그렇죠. 누가 탁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주워 먹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콜브룩, 제가 이렇게 콜브룩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셔서 거칠기를 고려한 수식을 유도했어요. 그 식이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마이너스 2.0 로그 베이스 10에 입실론 오버 d에 3.7 플러스 2.51에 레이놀즈의 스퀘어 루트 f, 이러한 수식을 유도했습니다. 이 식이 8-50번식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8-50번. 그 아까 책에는 지금 이 식만 툭 던져 놓았네요. 근데 항상 연구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그 전에 누군가 뭐 이런 수식들을 유도했고, 프란트리 이렇게까지 유도를 했고, 이걸 가지고 조금씩 다듬어 나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1937년 아니었나요? 그죠? 어딨죠? 프란트 1935년이었는데 35년이었는데 지금 39년, 4년 만에 이렇게 또 결과를 내서 이렇게 퍼블리시한 거죠. 자, 오케이. 이렇게까지 했다. 자, 이거는 It is the most widely accepted and 지금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무디 차트요. 무디 차트가 used chart in engineering field, 공학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죠? 차트가 무디 차트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수식을 이제 그 차트를 가지고 수식을 이제 유도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콜브룩이 만든 건데요. 이 식에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직관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학 쪽 소질이 있는 거고, 그런 직관력이 없으면 좀 더 그런 직관력을 키우셔야겠죠. 어떤 큰 단점이 있냐? 뭐겠습니까? 단점이 없나요? 완벽한 식인가요? 그 단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F가 왼쪽에도 있고 F가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레이놀즈 수와 거칠기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값을 바로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F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레이놀즈,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레이놀즈 수 이거를 넣고 F는 어떤 임의의 값을 던져줘야겠죠. 그죠? 던져준 다음에 이 식을 풀어요. F를 어떤 값을 얻었잖아요. 맞으면 이것과 왼쪽과 오른쪽이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얻어진 F를 다시 여기다 넣어붙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똑같은 값을 넣고 얘를 바뀌겠죠? 새로운 값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었어요. 이것도 F가 얻어졌죠? 만약에 같으면 끝이에요. 근데 안 같으면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non-linear iteration이라고 합니다. non-linear iteration. 수치 해석적으로는 non-linear iteration이라고 합니다. 수식 자체가 비선형이잖아요. 지금 비선형식이고, 비선형식을 풀려면 iteration을 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치 해석 공부하면 뉴턴스 메소드, 시컨트 메소드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건데, 이게 다 비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드는 기법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non-linear iteration을 해야 되고, 그 당시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치 해석을 했다. 손치 해석이 뭐다? 손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열심히 풀어줘. 계속 풀어서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걸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컴퓨터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이 수치 해석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좌변의 F와 오른쪽 F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해서 수렴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어프락시메이션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 했냐? (1983년도) 할란드라는 사람에서 유도된 단순화됐는데 이게 뭐냐면 1 over square root f는 마이너스 1.8에 로그 베이스 10에 6.9 over 레이놀즈 수, 그 다음에 플러스 엡실론 over t에 3.7에 1.11승이더라. 이게 여러분들 책에 8-54번식일 거예요. 맞나요? 8-54번식이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자, 어떻게 했다? 이거를 빼먹었네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explicit이라는 말 잘 와닿지 않죠. 한국말로는 외재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외재적이라는 말도 와닿지 않습니다. explicit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어떤 값이 주어지면 왼쪽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주어진 값을 오른쪽에 던져주면 왼쪽이 결정된다. 지금 오른쪽에 어떤 값이 주어지더라고 얘는 왼쪽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implicit이라고 합니다. 내재적이라고 합니다. implicit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이 결정되면 왼쪽이 결정되는 이런 경우 explicit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을 유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1983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 식을 유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집어넣고 그냥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죠? 근데 어디 갔어? 야야야. 근데 이렇게 했다는 말은 뭔가 단점이 있겠죠. 그죠? 완벽하면 이제 이 식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아직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하긴 하지만 편하면 항상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손해? 오차가 위의 식에 대해서 좀 존재한다. 어느 정도? 2%면 괜찮지 않나요? 콜브룩 이퀘이션에 비해서 약 한 2%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콜브룩 이퀘이션에 비해서 2%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콜브룩 이퀘이션이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보면 그 진리에서 한 2% 정도 벗어난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안 넘기고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느낌이 조금 듭니다.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있으니 여러분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을 안 하시려면 바짝 긴장하시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유도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제가 시험을 낸다면 이 식을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식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식을 주겠죠. 그죠? 여러분들 거기서 손치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시험 치는 동안에. 그렇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밑에 식을 주고 시험을 풀어봐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퀴즈. 시험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퀴즈라고 꼭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8-6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너 로스 얘기를 좀 할게요. 마이너 로스, 자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 돌아가 볼게요. 베르누이 이퀘이션 뭡니까? P1 over rho G 플러스 알파 1 2G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은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 rho G분의 P2 플러스 알파 2의 V2 제곱 over 2G 플러스 Z2. 이게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죠. 베르누이 이퀘이션인데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단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긴 안 했나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단점은 유체의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찰력이 고려되지 않은 식이다. 그래서 이걸 보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다가 뭘 더한다? 유체의 마찰력으로 인한 로스, 이거를
헤드로스 마찰력으로 인한 헤드로스라고 봅니다. 그죠? 자, 요거예요. 얘가 결국 그래서 유체의 마찰력을 설명하는 텀인데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아시죠? 얘는 플로우 에너지, 그다음에는 카이네틱 에너지, 그다음에는 포텐셜 에너지죠.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서 쓴 게 베르누이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 부르냐? 이 식을 모디파이드 베르누이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수정 베르누이케이션. 베르누이케이션의 이제 오차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식, 헤드로스도 고려하는 그런 식이다. 그죠? 이 헤드로스라는 놈이 이제 우리가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뉜다. 메이저 플러스 마이너로 나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메이저면은 큰 값이고 마이너면 작은 값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메이저가 반드시 크고 마이너가 반드시 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름은 마이너지만 실제로 메이저보다도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메이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FD분의 L의 2G분의 V 제곱으로 고려했을 때 얻어지는 값으로 커버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는 만약에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마이너 로스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F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F 라미너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레이놀즈 수분의 64 외우라고 했습니다. 레이놀즈 수분의 64. F 터뷸런트는 아까 이제 했으니 할랜드 이퀘이션을 쓰면 할랜드 말고 뭐 그냥 지금은 그냥 그 콜브룩 이퀘이션을 쓰면 1 오버 루트 스퀘어 루트 F는 마이너스 2 로그의 입실론 오버 D 오버 3.7 플러스 2.51 오버 레이놀즈의 스퀘어 루트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2300보다 작으면 이거 쓰면 되고 2300보다 크면 이거 쓰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 유도를 한 겁니까? 어느 상황이었냐면요. 관이 길쭉한 스트레이트 파이프고 유동이 입구의 영향 무시한다 그랬어요. 입구의 영향이 아니라 저 발달돼서 어느 정도 풀리 디벨롭된 터뷸런트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풀리 디벨롭된 라미나인 경우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 관점에서 안정된 상태인 거고 이것만 고려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유동이 예를 들어서 각도가 꺾인다든지 그죠?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넓어진다든지 해서 생기는 증가되는 마찰력을 고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거를 커버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로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자, 똑같은 관이 있어요. 똑같은 관이 있는데 같은 L은 길이를 같다라고 볼게요. L은 길이가 이것과 지금 이렇게 된 관과 이 토탈 길이는 L 같다고 할게요. 같다고 했을 때 P1과 P2 압력 첫 번째 점과 압력 두 번째 점과 P3와 P4가 프레셔 돌압이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더 압력 강화가 크냐? 하면 아래쪽 게 더 커요. 위쪽 것보다. 자, 유동은 스스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최적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유동 자체가 시작하려고 하는 프로파일 자체가 이런 형태인데요. 안타깝게도 유동이 밖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유체가 관으로 가면서 꺾이면 꺾일수록 처음에는 안쪽 벽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프로파일이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얘가 관성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요. 그러면서 프로파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좀 더 가면서 이렇게 되는 프로파일이 돼요. 관성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심력 때문에 안쪽으로 쏠리다가 점점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 때문에 바깥쪽으로 쏠리는 이런 프로파일이 생기는데 뭐 이거 프로파일은 지금 여러분 모르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유동의 프로파일 때문에
프로파일 때문에 곡간에서 마찰력이 더 증가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다? 마이너 로스다 하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이너 로스를 정량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이저 로스는 이제 정량화 했잖아요. 이번 앞에 있는 내용에서 마이너 로스를 정량화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 로스는 어떻게 그냥 KL이라고 하고요. V average 제곱 오벌 2G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 로스. 자 이렇게 이름 붙이자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 KL을 이제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로스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로스 코에피션트 아니면 리지스턴스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이 결합되면 HL은 H 메이저 H 마이너인데 H 메이저는 F D분의 L의 2G분의 V 제곱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 로스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간이 두 번 꺾이면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있는 마이너 로스를 더하기 시그마 한 거에다가 V 제곱 2G를 한 게 뭡니까? 토탈 로스가 되는 거죠. 토탈 로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마이너 로스에 대한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꺾이는 관 이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책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마이너 로스를 설명한 부분이 테이블 8-4를 한번 보세요. 8-4를 보면 마이너 로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파이프 인렛, 뭐 샤프 엣지드, 웰 라운디드, 뭐 파이프 엑시트에서 뭐 리엔트런트, 그다음에 뭐 샤프 엣지드, 라운디드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KL을 실험적으로 다 유도를 해놨어요. KL을 다 유도를 해놨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샤프 엣지드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 샤프 엣지드 어떤 경우죠? 여러분들 책에 두 번째 있는 그림이요. 샤프 엣지드 D가 이렇게 있고요. 속도가 V로 나가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샤프 엣지드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 로스가 0.5다라는 겁니다. 마이너 로스가 아니라 마이너 로스에 들어가는 로스 코이피션트가 0.5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끝에 나가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직관적으로도 이것보다 이게 좀 더 마찰이 줄어들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겠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책에? 여기 있네요. 웰 라운디드 위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R over D가 0.2보다 크면 로스 코에피션트가 0.0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R over D가 0.1이면 이게 KL이 더 커지겠죠. 곡률이 작아진 좀 더 샤프하게 꺾이니까 그런 경우는 0.12 이렇게 된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파이프 엑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파 L이 유동 프로파일에 따라 다른데요.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가 라미나일 때는 2가 되고 살룰런트일 때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그다음 서든 익스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서든 익스펜전은 갑자기 넓어지는 경우 서든 익스펜전은 KL은 알파의 1 나누기 D 제곱분의 스몰 D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죠. 이런 서든 익스펜전인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갑자기 넓어지는 경우죠. 넓어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D는 입구 쪽이 넓었다가 커지는 거니까 작은 D, 큰 D, 작은 D와 큰 D이고요. 알파는 아까처럼 그 라미나와 털뷸런트에 따라서 이 개수를 거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알파는 책에서는 1.05, 털뷸런트 1.05나 1이 거의 1에 가까워서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이나 1.05 정도. 이렇게 해서 알파는 유동 프로파일에 따라서
라미나와 털뷸런트에 따라서 그 값을 2.0을 쓰거나 1.05를 쓰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 로스를 적당히 고려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 파이프 네트워크 and pump selection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시리즈 파이프를 볼게요. 시리즈 파이프는 연속된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파이프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1번 여기 A 지점과 A 지역과 B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마찰, 여기에 대한 마찰 이렇게 고려하면 되겠죠. 헤드 토탈 로스는 HL1 플러스 HL2 플러스 뭐라 하면 됩니까? HL 마이너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sudden contraction 때문에 생기는 마이너 로스를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헤드 메이저 로스는 FA가 되고, FA는 여기에 대한 유동이 난류량 충류量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레이놀스분 64를 쓰든지 아니면 콜브룩 이퀘이션을 쓰면 되는 거고요. LA의 DA에다가 VA의 제곱의 EG, 이게 HL1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마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은 플러스 FB의 LB, DB, 그다음 VB 제곱의 EG를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있는 sudden contraction 때문에 생기는 마찰 KL분의 VA 제곱분의 2G를 하면 됩니다. sudden contraction에서 들어가는 거는 여기 A에 대한 속도를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때 KL은 sudden contraction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알파의 1-d 제곱분의 d 제곱 똑같네요. sudden contraction과 sudden expansion 수식이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로스가 무시할 만하면 이 두 개만 고려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리즈 파이프는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고, 패러렐 파이프는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 관이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유동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번 길이 있고 2번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량이 있고 여기서 유량이 있겠죠. 그죠? 근데 유량 A와 유량 B는 궁극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에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스테디 스테이트면은 A와 B의 유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QA는 QB.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QA는 QB가 돼야 되고, 그것은 유량이 지금 1번과 2번 길을 나누더라도 이 두 개의 합은 A와 B의 유량과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A 지점에서의 마찰력과 A 지점에서 마찰력이 아니라 A 지점에서의 프레셔와 PA와 B 지점의 프레셔가 있겠죠. 그죠? B 지점에 프레셔가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이 길로 가서 프레셔 드랍이나 이쪽으로 가서 생기는 프레셔 드랍이나 결국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PA-PB는 압력 강화는 F1 1번 길로 갔을 때 F1의 D1분의 L의 L1의 2G분의 V1 제곱이나 F2의 L2 over D2의 V2의 제곱의 2G나 결국 이 압력 강화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런 문제는 실제로 어떤 걸 모르고 푸는 경우가 많냐면, 뭘 모르냐면 얼마만큼 압력 강화가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델타 P라고 보면 되고요. 맞죠? 델타 P. 그 다음에 유량 A와 유량 B는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르는 경우는 요 1번 유량과 2번 유량이 얼마나 갈지, 1번 길로 유량이 얼마나 갈지 2번 길로 유량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Q1과 Q2 이해가 미지수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지수가 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여야 풀리잖아요. 근데 식이 3개인가요?
식이 3개입니다. 그죠? 이거 안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의 식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식 2개.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식 3개. 식 3개, 미지수 3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Q는 4분의 1의 파이 D1의 제곱의 V1 플러스 4분의 1의 파이 D2의 제곱의 V2 이렇게 쓰면 되고요. 토탈 Q는 안다고 그랬습니다. 토탈 Q는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면 되고 요 두 개의 관계는 정리를 하면 V2분의 V1은 F1분의 F2 곱하기 L1분의 L2 곱하기 D1 나누기 D2의 전체의 스퀘어 루트다 라는 관계가 유도가 됩니다. 위의 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Q2분의 Q1을 구한다라고 하면 Q2분의 Q1은 결국 V2 A2분의 V1 A1이 되겠죠. 그러면은 A1은 4분의 1의 파이 D1의 제곱이고 A2는 4분의 1의 파이 D2의 제곱이고 거기다가 V2분의 V1은 아까 이렇게 구했잖아요.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1분의 F2의 L1분의 L2 곱하기 D1 나누기 D2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캔슬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Q2분의 Q1은 유량이 나뉘는 것은 D2분의 D1 제곱 D2 제곱분의 D1 제곱의 F1분의 F2 L2 나누기 L1 D1 나누기 D2 스퀘어 루트라는 관계가 얻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으로 가는 유량과 첫 번째 구간으로 가는 유량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이 수식이 결국 다 연결시켜 놓은 거잖아요. 결국 두 번째 유량과 첫 번째 유량의 비를 다음과 같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미터 알고 레이룰수 알면 이거 구할 수 있고 랭스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 관계를 알면 유량 비가 1번으로 가는 유량과 2번으로 가는 유량의 비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량의 비는 결국 뭐 때문에 결정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유량의 비가 뭡니까? 유량의 비가 뭐 때문에 어디서 더 마찰이 더 많이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관이 더 좁으면 거기는 유량이 적게 갈 테고 관이 더 넓으면 유량이 더 많이 갈 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항 때문에 유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빠른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제가 소화를 했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좀 빠르면은 천천히 돌려서 보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를 이제 다음 주 이 수업 듣는 시간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퀴즈를 보실 텐데요. 일단 먼저 수요일 수업은 일단 이걸로 하고 수요일 수업은 우리가 마지막 과제를 내준 8번 과제를 내시면 출석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석 인정하고요. 마지막 퀴즈 12월 14일에 주어지는 퀴즈 있지 않습니까? 그 퀴즈는 이제 30분짜리 퀴즈예요. 시간이 길지 않고요. 30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2문제입니다. 문제는 2문제고요. 챕터 7하고 우리가 8 공부했잖아요. 챕터 7 하나, 챕터 8 하나 이렇게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퀴즈를 준비하셔서 이거 쉽게 냈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만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수업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록 유체역학이 좀 어려웠고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권하지만 응용 유체역학 꼭 연속해서 들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다음 학기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